회사 돈으로 그 여자한테 호화주택을 사줘? 여보, 내가 3년 동안 반만 하니까 밖에서 딴 자식이나 키우라고 내 배 불려준 줄 알았어? 나는 혜성그룹의 맏며느리이자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호구다. 남편은 밖에서 흥청망청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고 나는 그 앞에서 숨소리조차 죽이며 살았다. 사실 이 모든 것은 그룹의 전임 법률 고문이었던 친정엄마가 짜 놓은 거대한 판이었다. 시아버지의 유언장에는 아무도 모르는 도덕적 마지노선 조항이 하나 숨겨져 있었다. 직계 상속인에게 혼외 자식이 생길 경우 상속권은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승계된다는 것 우탄. 그 배우자에게는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그 수천억 원짜리 유언장을 집행하기 위해 엄마는 나에게 3년 동안 눈먼 장님 흉내를 내라고 강요했다. 그리고 오늘 밤 상간녀가 낳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내 명의의 모든 지분을 깨우는 신호탄이 되었다. 침대 협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했다. 징. 이어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새벽 3시의 칠흑 같은 정막 속에서 그 진동 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손톱으로 나무 판자를 미친 듯이 긁어대는 소리처럼 들려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다. 굳이 눈을 뜨지 않아도 누가 보낸 메시지인지 알 수 있었다. 옆자리에 매트리스가 출렁거렸다. 박성준이 몸을 뒤척였다. 그 순간 위스키와 시가 그리고 역겨울 정도로 달콤하고 끈적한 제르메스 스칼렛 화삼 향수 냄새가 이불이 들썩이며 일으킨 미풍을 타고 내 코끝으로 파고들었다. 그건 내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다. 나는 사람의 후각을 강제로 익사시킬 것 같은 그런 독한 향은 절대 쓰지 않으니까. 그건 김지수의 냄새였다. 박성준의 손이 어둠 속에서 휴대폰을 더듬거렸다. 액정 화면이 켜지는 찰나 푸르스름한 빛이 그의 부석부석한 여벌구를 비췄다. 그는 실눈을 뜬 채 입꼬리가 제멋대로 올라가며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음탕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건 내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탐욕스러운 표정이었다. 나는 그를 등진 채 깊은 잠에 빠진 사람처럼 길고 고른 숨소리를 유지했다. 속눈썹 하나조차 떨지 않았다. 하지만 이불 밑에 숨겨진 두 손은 이미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부드러운 실크천이 보이지 않는 손바닥 안에서 엉망으로 구겨졌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고통이라는 감각은 이미 3년 전에 끊어버렸으니까. 듣고 있어? 박성준이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다급하게 비위를 맞추려는 듯한 말투. 나에게는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다정함이었다. 배가 또 아파. 알았어. 내가 금방 갈게. 무서워하지 마, 오빠가 가잖아. 그는 전화를 끊더니 이불을 확 걷어찼다. 거칠게 움직이는 바람에 찬 공기가 훅 끼쳐왔다. 세리야. 그가 내 어깨를 툭툭 밀었다. 나는 깊은 잠에서 막 깨어난 척 몽롱한 표정으로 눈을 비비며 잠긴 목소리를 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지금 몇 시예요? 회사에 급한 일이 좀 생겼어. 공장 생산 라인이 멈췄다네. 내가 지금 당장 경기도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박성준은 횡설수설하며 바지를 꿰입었다. 셔츠 단추를 잠그는 손길이 어찌나 급한지 세 번째 단추를 네 번째 구멍에 끼워 넣는 꼴이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요? 그냥 김 실장님 보내면 안 돼요? 나는 상체를 일으키며 그의 몸을 걱정하는 영락없는 현모양처의 눈빛을 보냈다. 당신은 진짜 모르는 거야? 모르는 척하는 거야? 이런 큰일의 오너인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제 발저린 도둑이 몽둥이를 든다더니 찔리는 게 있으니 괜한 짜증을 내는 것이다. 그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됐어. 당신은 더 맞다. 내일 어머니 댁에서 제사 있는 거 알지? 일찍 가서 좀 거들어. 저번처럼 차 막힌다고 늦어서 어머니 심기 건드리지 말고. 알겠어요. 일찍 갈게요. 여보, 빗길 조심해요. 나는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페르시안 고양이처럼 얌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현관 센서 등이 꺼졌다. 곧이어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전용 엘리베이터였다. 아파트는 다시 죽음과도 같은 정적에 잠겼다. 내 얼굴에 가면처럼 붙어있던 걱정, 당혹감, 온순함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나는 이불을 걷어내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맨발을 내디뎠다. 한 걸음 한 걸음 거실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이곳은 한남동 1호 공관. 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금화를 녹여 만든 강물처럼 탐욕스럽고도 찬란하게 흐르고 있었다. 아파트 입구에서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켰다. 어둠을 뚫고 튀어나가는 모양새가 꼭 성미 급한 검은 딱정벌레 같았다. 차는 강 건너 청담동 산부인과 병원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했다. 나는 식탁 위에 놓인 냉수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얼음장 같은 물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흘러들어가자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공장 라인이 멈춰 나는 텅 빈 거실을 향해 차갑게 비웃었다. 내 목소리가 널찍한 호화주택 안에서 공허하게 메아리쳤다. 박성준, 당신은 거짓말조차 성의가 없어. 해성그룹 생산 라인이 멈췄으면 지금쯤 주식시장은 이미 붕괴하고도 남았을 거야. 물잔을 내려놓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흥분 때문이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뼛속까지 새겨진 그 번호를 눌렀다. 엄마. 수화기 너머에서는 신호가 가기 무섭게 전화를 받았다. 배경음으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사각, 사각. 그것은 수십 년간 변하지 않은 엄마의 습관이었다. 새벽 3시라도 엄마는 언제나 전투태세였다. 나았니? 엄마의 목소리는 마치 주식의 종가를 묻는 것처럼 냉정했다. 방금 나갔어요. 진통 시작된 것 같아요. 공장에 일 생겼다고 둘러대더라고요. 좋아. 엄마가 잠시 말을 멈췄다. 수화기 너머로 서늘한 살기가 느껴졌다. 명심해, 세리야. 눈물은 플래시가 터지는 그 순간을 위해 아껴둬. 지금 당장 세수하고 그 짙은 회색 정장으로 갈아입어. 시댁으로 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가 한층 낮게 깔렸다. 사립탐정은 이미 배치했어. 의사도 우리 사람이야. 아이가 나오는 즉시 탯줄 혈액이랑 태반 샘플 확보해서 바로 감정 들어갈 거야. 기억해. 우리가 필요한 건 살아있는 증거야. 만약 그 여자가 난산이라서 위험해지면 아이를 살려. 아이를 살려. 그 5글자가 마치 얼음으로 만든 총알처럼 내 고막을 꿰뚫었다. 알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창밖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가을비는 언제나 뼈가 시릴 만큼 차가웠다. 나는 내 왼쪽 약지를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3천만 원짜리 까르띠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결혼식 날 박성준이 직접 끼워주었던 반지였다. 그때 그는 말했다. 세리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지금 이 반지는 내 손가락을 하얗게 질리게 하고 피를 통하지 않게 만드는 족쇄일 뿐이었다. 나는 힘을 주어 반지를 빼냈다. 마찰 때문에 손가락 마디가 붉게 부어오르고 쓰라렸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다. 나는 세면대 위 보석함에 반지를 던져 넣었다. 팅! 하고 경쾌한 소리가 났다. 게임은 시작됐어, 박성준. 이번 판의 판도는 내 인생이야. 다음 날 아침, 하늘은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잿빛 구름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엄마의 지시대로 운전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그 수수한 흰색 현대차를 몰았다. 꽉 막힌 한남대교를 건너 평창동 시댁 본가로 향했다. 전형적인 한국식 대저택인 그곳은 높은 담벼락 위로 방범용 철창이 꽂혀 있었고 굳게 닫힌 육중한 나무 대문은 마치 요새 같기도 혹은 감옥 같기도 했다.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 최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막을 찔렀다. 아이고, 내 머리야. 생선을 이따위로 구워서 어쩌자는 거야? 껍질이 다 벗겨졌잖아. 이걸 어떻게 제사상에 올려? 조상님들이 보시면 기가 막혀서 무덤에서 뛰쳐나오시겠다.
부엌에서는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짙은 녹색 개량 한복을 입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올린 시어머니는 국자를 든 채 도마 위에 놓인 조기를 가리키며 불호령을 내리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녀의 시선이 마치 두 개의 칼날처럼 날아와 꽂혔다.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화장기 없는 내 얼굴에 시선이 멈췄다. 여전히 재수옴 붙은 상을 하고 왔구나.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국자를 싱크대에 던졌다. 챙그랑 하고 날카로운 금소금이 울렸다. 너는 온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박씨 집안이 며느리 구박한다고 광고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니? 입술에 루즈라도 좀 바르지 꼭 송장같이 하고 다녀야겠어? 나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아랫배 쪽에 다소곳이 모았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성준 씨가 회사 일 때문에 밤을 새우고 나가는 바람에 걱정이 돼서 한숨도 못 잤더니 안색이 좀. 성준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녀는 당연히 자기 금쪽 같은 아들이 어디에 갔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그 김지수라는 여자, 시어머니가 묵인하고 심지어 뒤로 자금까지 대주고 있는 여자가 아니던가. 됐다, 됐어. 핑계는. 아픈 척 그만하고. 시어머니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식재료가 산더미처럼 쌓인 싱크대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왔으면 밥값은 해야지. 오늘 전 부치는 건 내가 해라. 명심해라. 크기 똑같이 맞추고 하나라도 태워 먹으면 처음부터 다시 부쳐야 할 줄 알아. 네, 어머니. 나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조리대 앞으로 갔다. 지난 3년 동안 제사며 명절, 심지어 시부모 생신 때마다 나는 이곳에서 하녀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야 했다. 나는 혜성그룹의 맏며느리이자 이 집안의 가장 비싼 파출부였다. 기름솥에서 올라오는 열기에 눈이 따가웠다. 나는 기계적으로 호박에 계란물을 입혀 지글거리는 기름 속에 넣었다. 뜨거운 기름이 손등에 튀어 붉은 점을 남겼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조차 삼켰다. 예, 세리야. 어느새 내 뒤로 다가온 시어머니가 인삼차를 홀짝이며 말을 걸었다. 그 말투에는 묘한 우월감과 동정이 섞여 있었다. 너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3년 됐지? 나는 하던 손길을 멈췄다. 네, 어머니. 3년 2개월 됐습니다. 3년이나 됐는데 대소식은 감감무소식이고. 시어머니가 혀를 쯧쯧 차며 찻잔을 입에 댔다. 밖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니? 우리 박씨 집안이 성녀를 며느리로 들였다고 수군댄다. 성준이는 3대 독자인데 그 귀한 대가 4대에서 끊기면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래?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기름 쏟아내서 보글거리는 기포를 내려다보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다. 대라고. 어머니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놈의 대는 지금 청담동 분만실 침대 위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병원에 다시 가서 검사를 받아볼게요. 나는 어깨를 떨며 적당히 울먹이는 목소리를 냈다. 검사가 무슨 소용이야. 밭이 척박한데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린들 싹이 트겠어? 시어머니가 찻잔을 대리석 식탁 위에 쾅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내가 말해두는데 성준이가 마음이 약해서 널 감싸고 도는 거야? 다른 집 같았으면 벌써 소방 맞아 쫓겨났어.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라. 이 집안에서 애 못 낳는 며느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식충이나 다름없으니까. 3년 전 갓 시집 왔을 때의 나였다면 이 말을 듣고 화장실로 숨어들어가 가슴을 치며 울었을 것이다. 그때의 나는 내가 충분히 노력하고 헌신하면 이 차가운 얼음장 같은 사람들을 녹일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저 웃음만 나왔다. 정말 웃기지도 않았다. 어머니, 당신이 그토록 끔찍이 여기는 그 대가 결국 이 집안 전체를 불태울 업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불을 지를 라이터를 쥔 사람은 바로 저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성준 씨랑 어머니께 더 잘할게요. 나는 뒤로 돌아 허리를 90도로 굽혀 절을 했다. 눈가에 굴욕적인 눈물 한 방울을 억지로 짜내어 매달았다. 시어머니는 내 주눅든 꼴이 마음에 들었는지
콧방귀를 뀌고는 돌아섰다. 손놀림 좀 빨리 해라. 손님들 곧 닥칠 시간이다. 그녀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허리를 폈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쳐냈다. 주머니 속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나는 부엌에 있는 도우미 아주머니들의 눈을 피해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변기 커버 위에 앉았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은행 이체 알림 문자였다.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캡처된 이미지였다. 10분 전 박성준의 개인 계좌에서 미래에셋 신탁이라는 계좌로 무려 50억 원이 이체된 내역이었다. 곧이어 탐정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확인했습니다. 김지수 산후 조리 위로금 겸 혼외자 양육펀드 명목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해외 부동산 매입으로 처리했네요. 50억. 통도 크시네. 나는 화면에 찍힌 그 긴 영분의 행렬을 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박성준, 당신 너무 급했어.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먹이를 던져주는구나. 혼인 기간 중에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거액의 자산 이동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 돈, 이 이체 기록 하나하나가 훗날 법정에서 내 심장을 겨누는 총알이 될 것이다. 나는 신속하게 캡처 이미지를 클라우드 암호화 폴더에 저장했다. 폴더 이름은 건강 레시피 모음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박성준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호흡을 가다듬은 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여보, 일은 다 끝났어요. 저 지금 어머니 댁인데. 세리야. 수학이 넘어 박성준의 목소리는 비정상적으로 들떠 있었다. 극도의 환희 뒤에 오는 탈진감마저 섞인 떨리는 목소리였다. 그 공장 일 해결됐어. 아주 큰 문제였는데 드디어 해결했다고. 정말요? 다행이다. 고생 많았어요, 여보. 저기 내가 지금 마무리할 게 남아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오늘 제사는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아. 당신이 어머니한테 잘 좀 말씀드려 줘. 그룹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그룹의 미래? 맞다. 방금 태어난 그 아이는 확실히 그룹의 미래와 관련이 있다. 단지 당신이 상상하는 그런 미래가 아닐 뿐이지. 알겠어요. 걱정 말고 일 보세요. 집안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고마워. 아, 세리 너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일찍 들어가서 쉬어. 전화가 끊겼다. 나는 뚜뚜 거리는 신호음을 들으며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가 분만실 앞에서 갓 태어난 아들을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미친 듯이 웃고 있을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그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운 좋은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집에는 말 잘 듣는 멍청한 아내가 효도 대행해주고 밖에는 예쁘고 젊은 애인이 아들까지 낳아줬으니 상속권도 지키고 두 집 살림도 하고 아주 살판났을 것이다. 안타깝네, 박성준. 당신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 지금 당신 뒤에 서 있는 그 최고 실력의 산부인과 의사가 몰래 면봉을 꺼내 그 갓난쟁이 입안을 훑고 있다는 사실을. 그건 친자 확인용 샘플이자 내 사형 선고장에 찍을 도장이야. 나는 화장실에서 5분간 머물렀다. 그 5분 동안 화장을 고쳤다. 시어머니가 내 얼굴이 송장 같다고 했으니 조금 생기를 불어넣어 줘야지. 나는 아주 옅은 차분한 말린 장미색 립스틱을 입술에 발랐다. 튀지 않으면서도 혈색이 도는 딱 참한 며느리 색깔. 거울 속의 여자는 맑은 눈망울에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혜성그룹의 완벽하고 유약한 맏며느리 윤셀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그 껍데기 아래 복수의 독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다는 것을. 화장실을 나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다. 큰 며느님, 이 생선 도우미 아주머니가 눈치를 보며 물었다. 괜찮아요. 제가 뒤집을게요. 나는 빙그레 웃으며 뒤집개를 받아들었다. 아까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이런 건 정성을 들여야죠. 나는 능숙하게 조기를 뒤집었다. 노릇노릇한 껍질이 기름 위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냈다. 마치 박성준의 운명처럼. 지금 펄펄 끓는 기름 위에서 튀겨지고 있는데 본인은 그게 따뜻한 햇살인 줄 착각하고 있겠지.
그날 밤 제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박씨 집안 남자들은 검은 정장을 입고 병풍 앞에 줄지어 서서 절을 올렸다. 나는 맏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맨 뒷줄, 문지방 너머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조상님 위패를 정면으로 바라볼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시아버지 박 회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박성준의 불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모양이었다. 성준이 그놈 도대체 뭣들 하는 거야? 조상님 제사까지 팽개치고. 시아버지가 나직하게 호통을 쳤다. 시어머니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아이고, 회장님. 성준이가 그랬잖아요. 공장에 큰일이 터져서 수습하고 있다고요. 회사 위에서 그러는 건데 노여움 푸세요. 회사. 그렇다면야 다행이지만. 시아버지는 코웃음을 치며 구석에 꿇어앉은 나를 쏘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다. 세리야. 성준이가 없으면 내가 더 잘해야지. 남편 단속 하나 제대로 못하고 뭐 하는 거냐? 죄송합니다. 아버님. 다 제 불찰입니다. 나는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주변 친척들의 시선이 화살처럼 꽂혔다. 비웃음, 고소함, 그리고 철저한 무시. 결혼한 지 3년 넘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다며? 아이고, 성준이 그 좋은 유전자가 아깝네. 아까워. 저러다 쫓겨나는 거 시간 문제지, 뭐. 파리떼 같은 수군거림이 귓가에서 윙윙거렸다. 무릎에서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다. 오랫동안 꿇어앉아 생긴 고질병이었다. 하지만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속으로 숫자를 세고 있었다. 1, 2, 3. 만까지 세고 나면 이 지옥도 끝이다. 제사가 끝나고 뒷정리까지 마치니 밤 11시가 넘었다. 나는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한남동 아파트로 돌아왔다. 집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박성준은 역시나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불도 켜지 않고 곧장 서재로 들어갔다. 서재 책장 뒤편에는 비밀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박성준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 비밀번호는 그의 생일과 그 여자의 생일 조합이었다. 참으로 역겨운 조합이다. 나는 익숙하게 버튼을 눌렀다. 띠릭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안에는 서류 몇 뭉치와 현금 다발, 골드바가 들어 있었다. 나는 돈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가장 밑바닥에 깔린 서류 봉투를 꺼냈다. 해성그룹 주식 증여계약서, 초안. 박성준은 이미 준비를 끝내 놓았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 지분을 아이 명의로 돌리거나 이걸 무기로 내게 이혼을 요구할 셈이었겠지. 나는 휴대폰을 꺼내 스캔 앱을 켰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사진을 찍었다. 찰칵, 찰칵. 적막한 서재 안에서 셔터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거기서 뭐해? 갑자기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삐걱거리는 로봇처럼 고개를 돌렸다. 서재 문가에 박성준이 서 있었다. 재킷은 손에 들고 넥타이는 풀어헤친 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그의 눈은 풀려 있었지만 시선만은 내 손에 들린 서류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거 내 서류 아니야? 그가 눈을 가늘게 뜨며 비틀비틀 걸어왔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팽팽 돌았다. 들켰나? 지금 터뜨려야 하나? 아니, 아직은 아니다. 친자 확인 결과서 원본이 내 손에 없다. 지금 판을 엎으면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순식간에 얼굴 표정을 바꿨다. 들킨 아이처럼 당황스럽고 억울한 표정으로. 여보 왔어요. 나는 허둥지둥 서류를 등 뒤로 감췄다. 저는 그냥 이리 내놔. 박성준이 손을 뻗었다. 목소리가 싸늘했다. 나는 손을 떨며 서류를 내밀었다. 그는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표지를 훑어보고는 인상을 찌푸렸다. 이걸 왜 보고 있어? 당신이 이걸 보기나 해? 알기나 하냐고. 어머니가 오늘 제사 때 너무 화를 내셔서 당신이 회사 일 때문에 못 왔다고 하니까 혹시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나 해서.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여기 주식 어쩌고 써있길래 혹시 당신이 나쁜 사람들한테 속아서 사기라도 당하는 건 아닌가 걱정돼서. 박성준은 잠시 멍하니 있더니 갑자기 폭소를 터뜨렸다. 푸하하하. 사기. 내가 사기를 당해? 그는 세상에서 제일 웃긴 농담을 들었다는 듯 서류를 금고 안에 대충 던져넣고는 내 앞으로 다가와 내 턱을 우악스럽게 움켜쥐었다. 거친 손가락에서 담배 냄새가 났다. 턱이 으스러질 듯 아팠다. 세리야, 내 멍청한 마누라. 그가 술 냄새를 풍기며 비릿하게 웃었다. 눈동자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이런 건 복잡해서 너 같은 가정주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 넌 그냥 집구석에 얌전히 박혀서 내가 벌어다주는 돈 쓰고 마사지나 받고 밥이나 하면 되는 거야? 회사 일, 남자들 일에 참견하지 마. 주제 넘게 굴지 말라고. 알겠어. 나는 그의 탁한 눈동자를 바라보며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억지로 삼켰다. 그리고 순한 양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여보. 죄송해요. 전 그냥 당신 걱정돼서. 걱정. 그가 손을 탁 놓으며 내 뺨을 톡톡 두드렸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명백히 모욕적인 손길이었다. 그럴 시간 있으면 어떻게든 배나 불릴 생각이나 해. 어머니가 오늘 또 닥달하셨지? 네, 됐어. 그 우울한 표정 좀 치워. 나 씻을 거야. 박성준은 짜증스럽게 돌아서서 셔츠 단추를 풀며 욕실로 향했다. 아, 맞다. 내일 나 기자회견 할 거야. 너도 와. 기자회견이요? 나는 짐짓 놀란 척 물었다. 무슨 회견인데요? 박성준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입가에 기괴한 미소가 걸렸다. 경사. 아주 큰 경사. 와 보면 알아. 올 때 좀 폼나게 입고 와의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그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욕실로 들어갔다. 나는 어두운 서재에 홀로 서서 욕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를 들었다. 경사. 기자회견장에서 그 아이의 존재를 공표라도 할 셈인가? 여론을 등에 업고 아버지를 압박해서 혼외자를 인정받으려고? 아니면 나에게 이혼을 종용하려고? 박성준, 주판알 한 번 요란하게 튀기는구나. 하지만 내가 방금 스캔한 저 서류, 그리고 내일 아침 도착할 DNA 결과지, 지난 1년 동안 내가 빼돌린 비자금 내역들. 내일 기자회견장에는 분명 경사가 터질 거야. 단지 그 주인공이 내가 아닐 뿐이지. 나는 서재를 나와 침실로 갔다. 휴대폰 화면이 반짝였다.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해 있었다. 발신자, 엄마.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하지만 그 한 줄은 칠흑 같은 밤을 가르는 번개와도 같았다. 감정 결과 나왔다. 99.99%. 내일 오전 10시, 눈물 닦고 전투복 입어라. 사냥하러 가자. 나는 그 문자를 보며 화면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드디어. 지난 3년에 인고 삼켜왔던 유리 조각들, 소리 없이 울었던 수많은 밤들. 내일 오전 10시, 그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는다. 나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분홍색, 베이지색, 연회색 같은 순종적인 안에 코스프레용 옷들이 걸린 문을 지나쳤다. 가장 구석진 곳, 검은색 옷 커버를 벗겨냈다. 그곳에는 3년 전, 내가 아직 결혼하기 전 법대 수석 졸업식 때 입었던 짙은 검은색 정장이 걸려 있었다. 박씨 집안 맏며느리라는 배역의 의상이 아닌 인간 슌세리의 옷이었다. 나는 차가운 옷감을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내일, 나는 내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드레스룸에 불을 껐다. 순식간에 어둠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짙은 법이다. 그리고 태양은 곧 떠오를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서울 하늘에는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해성그룹 본사 1층 로비는 이미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다. 플래시가 번쩍이는 모습이 마치 수많은 감시의 눈동자가 껌뻑이는 것 같았다. 박성준은 무대 뒤 대기실에서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다.
짙은 남색 맞춤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에는 포마드를 발라 넘긴 그는 누가 봐도 의기양양해 보였다. 어때? 기자들은 다 왔어. 그가 비서에게 물었다. 네, 다 모였습니다. 상무님. 주요 일간지, 방송사 기자들 전부 왔고요. 인터넷 생중계팀도 장비 세팅 끝냈습니다. 김 실장이 허리를 굽신거리며 대답했다. 좋아. 박성준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거울을 향해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오늘 이후로 혜성그룹의 판도가 바뀔 거야. 그가 고개를 돌려 구석 소파에 앉아있는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베이지색 투피스를 입고 작은 클러치 백을 손에 쥔 채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영락없이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여자의 모습이었다. 세리야, 이따가 단상에 올라가면 넌 그냥 내 옆에 서서 웃고만 있어. 기자들이 뭘 물어보든 대답하지 마. 모든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았지? 박성준이 다가와 철없는 아이를 타이르듯 말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가볍게 끄덕였다. 알겠어요, 여보. 착하네. 그가 내 옷깃을 정리해 주었다. 겉보기엔 다정한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철저한 통제 욕구가 서려 있었다. 긴장하지 마. 이게 다 우리 미래의 아이를 위한 길을 닦는 거니까. 미래의 아이라. 속으로는 아주 꽃놀이패라도 쥔 기분이겠지. 상무님, 시간 됐습니다. 문밖에서 김 실장이 알렸다. 가자. 박성준은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는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나는 그의 뒤를 따랐다. 저 넓은 등 한때는 의지했고 한때는 우러러봤으며 또 수없이 증오했던 저 등. 지금 내 눈에는 그가 낭떠러지를 향해 걸어가는 눈먼 사람처럼 보일 뿐이었다. 긴 복도를 지나 육중한 문을 밀고 들어갔다. 순식간에 수백 개의 플래시가 터졌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백색 광이 쏟아졌다. 셔터 소리가 기관총 솟아음처럼 빽빽하게 고막을 때렸다. 박성준은 단상 중앙으로 걸어가 여유롭게 손을 흔들었다. 나는 그의 반걸음 뒤에 묵묵히 서서 눈을 내리깔았다. 언론인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준이 목청을 가다듬고 우렁차게 입을 열었다. 오늘 저는 혜성그룹의 미래에 관한 중대한 소식,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아주 큰 경사를 발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대 아래 기자들이 귀를 쫑긋 세웠다. 박성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장내를 둘러보더니 맨 앞줄 VIP석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곳에는 그의 부모님, 즉 나의 시부모님이 앉아 있었다. 그들도 방금 소식을 들었는지 기대와 당혹감이 섞인 묘한 표정이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와 제 아내는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슬아의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는 저희 부부의 아쉬움일 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의 근심이기도 했습니다. 박성준은 말을 하면서 뒤를 돌아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가증스러운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 장단에 맞춰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살짝 떨었다. 하지만 박성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하늘이 우리 박씨 집안을 굽어 살피셨습니다. 바로 어젯밤 저의 장남이자 혜성그룹의 4대 후계자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다. 기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곧이어 더 격렬하게 셔터를 눌러댔다. 뭐라고요? 장남. 윤세리 씨가 임신 중이었습니까? 아니, 윤세리 씨 배를 봐요. 방금 애 낳은 사람 몸매가 아닌데? 대리모인가? 아니면 설마?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박성준은 이 충격적인 반응을 즐기는 듯했다. 그가 손을 들어 자중을 진정시켰다. 여러분이 의아해하실 거 압니다. 네, 아이의 생모는 제 아내 윤세리 씨가 아닙니다. 박성준은 부끄러운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다. 하지만 가문의 혈통을 잇고 혜성그룹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현명한 제 아내 세리 역시 그 아이를 친자식처럼 받아들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가 몸을 돌려 내게 손을 내밀었다. 세리야,
이리 와, 여러분 앞에서 약속해줘에 당신도 이 아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모든 시선이 내게 꽂혔다. 카메라 렌즈들이 내 얼굴을 조준했다. 박성준의 손이 허공에서 내가 잡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시나리오대로라면 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여야 했다. 재벌가 며느리 자리를 지키기 위해 치욕을 삼키고 전 국민 앞에서 사생활을 적자로 인정하는 호군 연기를 해야 했다. 나는 그 손을 바라보았다. 내게 결혼 반지를 끼워주던 손, 그리고 딴 여자 몸을 숱하게 더듬었을 그 더러운 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내 얼굴에 덮여있던 겁쟁이, 순종, 혼란이라는 가면이 산산조각 나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전례 없는 냉기와 결연함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지 않았다. 그를 지나쳐 마이크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박성준이 당황했다. 허공에 뜬 손이 굳어버렸고 얼굴에 걸린 미소가 석고상처럼 굳었다. 세리야, 뭐 하는 거야? 나는 마이크 앞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새까맣게 모여든 사람들, 번쩍이는 렌즈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 또렷하고 단단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홀 전체로, 그리고 생중계를 보고 있을 수백만 명의 귀로 퍼져나갔다. 저는 윤세리입니다. 방금 박성준 상무가 언급한 그 아이, 즉 김지수 씨가 낳은 혼외 자식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김지수라는 이름 세 글자가 나오자 박성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가 마이크를 뺏으려고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었다. 윤세리, 너 미쳤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의 손이 내 몸에 닿기 직전이었다. 쾅! 회견장 뒷문이 거칠게 열렸다. 굉음에 가까운 소리에 모두가 뒤를 돌아보았다. 입구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호의를 받으며 백발이지만 눈빛 많은 매처럼 형형한 노부인이 서 있었다. 손에는 흑단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나의 엄마였다. 그리고 엄마 뒤로 서울 최고의 로펌 변호인단 20명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엄마는 단상 위에 박성준을 노려보며 입꼬리를 차갑게 말아 올렸다.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높이 치켜들었다. 박성준 상무, 나는 해성그룹 고 박만철 회장의 유언집행 특별 고문 1세. 고인이 남긴 히든 조항에 따라 지금 이 시간부로 자네에게 통보하네. 엄마의 목소리가 대강당을 쩌렁쩌렁 울렸다. 마치 거대한 쇠망치가 박성준의 정수리를 내리찍는 듯 했다. 자네는 해고야. 그리 큰 목소리도 아니었지만 헬륨가스로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풍선을 바늘로 콕 찌른 것 같았다. 공기가 1초간 멈췄다. 박성준의 안면 근육이 제멋대로 경련을 일으켰다. 눈가에서 시작된 떨림이 입가로 번지며 멀끔했던 가면이 고열에 녹아내리듯 일그러졌다. 그가 입을 벙긋거렸지만 성대가 잘려나간 사람처럼 쇳소리만 새어나왔다. 해고라니요. 그가 겨우 뱉어낸 말은 모래를 씹는 듯 껄끄러웠다. 어머니 아니, 장모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긴 해성그룹 기자회견장입니다. 저는 이곳에, 자네는 이곳의 수치야. 엄마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지팡이를 짚고 또각 계단을 올라왔다. 지팡이가 나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관뚜껑에 못을 박는 소리처럼 묵직하게 울렸다. 무대 아래 셔터 소리가 0.5초간 멈칫하더니 곧이어 아까의 10배에 달하는 속도로 폭발했다. 플래시 불빛이 하얀 파도처럼 밀려와 박성준의 사색이 된 얼굴을 적나라하게 비췄다. 엄마 뒤에 서 있던 김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두툼한 서류철을 가슴 높이로 들어 올려 수많은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저는 고 박만철 회장님의 유언 집행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변호인단 스태프가 단상의 프레젠테이션 장비를 연결했다. 곧이어 대형 스크린 위로 굵은 고딕체의 문구가 떠올랐다. 제목은 해성그룹 창업주 방문도 선생 유산 상속 보충 조항. 박성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김 변호사가 목을 가다듬고
감정이라곤 하나도 섞이지 않은 사무적인 어조로 한 글자 한 글자 낭독하기 시작했다. 고 방문도 회장 생전에 작성된 최고 법적 효력을 갖춘 공증유언장 제17조 3항 도덕적 성실 의무 조항에 의거합니다. 유일 지정 상속인 박성준은 합법적 배우자 윤세리와의 혼인관계 존속 기간 중 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혼외자를 출산할 시 법적 효력을 갖춘 증거가 확인되는 즉시 해성그룹 및 모든 계열사, 관계사의 지분, 경영권, 재산에 대한 상속 자격을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박탈당한다. 김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다. 방금 발급된 따끈따끈한 아기 출생 증명서였다. 아기의 이름, 출생 시간, 그리고 산모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낭독이 이어졌다. 박성준과 남자 아기의 친자 관계 확률은 99.9999%. 아기의 친모는 김지수.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박성준이 발리 해변에서 김지수를 끌어안고 있는 사진, 산부인과 분만실 앞에서 아기를 안고 미친 듯이 웃고 있는 동영상, 심지어 방금 전 50억 원을 이체한 은행 거래 내역서까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이상의 모든 증거는 공증을 마쳤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따라서 도덕적 성실 의무 조항은 해당 남아가 출생한 오늘 오후 2시 15분을 기점으로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장내가 뒤집어졌다. 기자들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단상 위로 미친 듯이 몰려들었다. 경호원들이 막아보려 했지만 이 폭발적인 특종 앞에서 그들의 저지선은 종이짝처럼 뚫려버렸다. 박성준 상무님,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경사입니까? 혼외자로 경영권 방어하려던 게 계획이었습니까? 윤세리 씨,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나요? 박성준은 패닉에 빠졌다. 뒷걸음질 치다 거대한 LED 스크린에 등을 부딪혔다. 스크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에 그가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자신의 뒤통수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대한 DNA 결과지가 마치 저승사자처럼 보였으리라. 꺼. 당장 꺼. 그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팔을 휘저었다. 이건 조작이야. 함정이라고. 경비. 이 사람들 다 내쫓아. 저 미친 노인에 끌어내.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음향 감독도 우리 사람, 조명 감독도 우리 사람. 심지어 이 건물의 보안 팀장조차 5분 전 엄마가 송금한 거액의 보너스를 확인한 상태였다. 나는 그에게서 3m 떨어진 곳에 서서 그가 미쳐 날뛰는 꼴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3년 전 결혼식이 떠올랐다. 그때도 이런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그는 흰색 턱시도를 입고 왕자님처럼 내 손을 잡으며 평생 지켜주겠노라 맹세했었다. 그때의 그는 얼마나 위풍당당하고 얼마나 닿을 수 없이 높아 보였던가. 하지만 지금 그는 껍질 벗겨진 뱀처럼 만천하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 엄마가 마이크 앞으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가볍게 툭툭 쳤다. 찢어지는 듯한 하울링 소리에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유언장 규정에 따라 박성준 명의로 상속 예정이었던 해성그룹의 전 지분은 무귀책 배우자, 즉 나의 의뢰인인 윤세리 씨에게 자동 승계되어 대리 보유하게 됩니다. 이는 윤세리 씨가 박 씨 가문의 혈연을 가진 합법적 후계자를 출산하거나 해당 후계자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안 돼. 맨 앞줄에서 비명에 가까운 고함이 터져나왔다. 시어머니 최 여사였다. 충격으로 마비되어 있던 그녀는 지분 승계라는 네 글자를 듣자마자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펄쩍 뛰었다. 이건 사기야. 너희 모녀가 짠 음모라고. 시어머니는 부축하던 시아버지를 밀치고 머리를 산발한 채 단상 위로 뛰어 올라왔다. 엄마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기세였다. 그 늙은이가 그런 유언을 남겼을 리가 없어. 내가 위조한 거지? 경찰 불러. 내가 내 주둥이를 찢어놓을 거야. 건장한 경호원 2명이 즉시 달려들어 시어머니의 양팔을 제압했다. 닭 모가지 비틀듯 가벼운 제압이었다. 이거 안 놔. 나 해성그룹 안주인이야. 이게 같은 놈들아. 시어머니는 허공에 발길질을 해댔다. 비싼 악어 가죽 구두 한 짝이 벗겨져 날아가고
살색 스타킹을 신은 발이 흉하게 드러났다. 꼴불견 그 자체였다. 최 여사. 엄마가 싸늘하게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더 난동 부리면 당신이 공관 인테리어 비용 횡령해서 도박판에 쏟아부은 증거까지 여기서 공개해드리지. 시어머니의 동작이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듯 멈췄다. 눈을 부릅뜬 채 입술만 달달 떨 뿐 감히 찍소리도 내지 못했다. 박성준은 스크린에 기댄 채 스르르 주저앉았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그가 고개를 들어 텅 빈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세리야. 그가 중얼거렸다. 손을 뻗어 내 치맛자락을 잡으려 했다. 여보 당신이 말 좀 해줘. 이거 다 오해야.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나는 고개를 숙여 그를 내려다보았다. 넥타이는 돌아갔고 땀에 젖어 앞머리는 이마에 들러붙었다. 흘러내린 땀방울이 화장품과 섞여 얼굴에 흉한 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이게 내가 3년 동안 하늘처럼 모셨던 남자라니. 하늘이 무너지고 나니 남은 건 진흙탕 속의 찌꺼기뿐이었다. 나는 반걸음 뒤로 물러나 그 더러운 손을 피했다. 박성준 씨. 나는 카메라를 향해 승리자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품위 있고 우아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혼 소장은 저희 변호사가 곧 보낼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상속권 없는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라길 빌죠. 말을 마친 나는 몸을 돌려 엄마의 팔짱을 꼈다. 가요, 엄마. 이사회가 기다려요. 회견장을 빠져나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지만 동시에 거침없었다. 경호원들이 몸으로 길을 터주었다. 플래시는 여전히 터지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심판의 번개가 아닌 대관식의 축포였다. 차에 올라타 문을 닫자 바깥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었다. 나는 가죽 시트에 몸을 깊숙이 파묻고 참았던 숨을 길게 토해냈다. 클러치 배관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징징징 꺼내서 확인했다. 액정에 시어머니 네 글자가 떴다. 종료 버튼. 2초 뒤, 이번엔 남편, 종료. 다시 2초 뒤, 시아버지. 나는 쉴 새 없이 바뀌는 발신자 이름을 바라보며 빨간색 종료 버튼 위에 손가락을 띄워놓았다. 본가에 갈 때마다 거만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던 시아버지, 지팡이로 삿대질하며 살도 못 낳는 닭이라고 모욕하던 그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무음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조수석으로 던져버렸다. 화면은 계속해서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다. 부재중 전화 숫자가 10통에서 50통으로 마침내 98봉에서 멈췄다. 98통. 아마 그들이 평생 나에게 건 전화를 다 합친 것보다 많을 것이다. 예전 같았으면 전화 한 통만 놓쳐도 심할서를 쓰고 거실에 무릎 꿇고 앉아 훈계를 들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 저 부재중 전화 목록을 보고 있자니 서커스단 비에로의 공연 알림 문자처럼 우스울 뿐이었다. 차는 해성그룹 본사 지하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직행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회의실 문 앞에 미리 도열해 있던 이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소 박성준에게는 굽신거리고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늙은 여우들. 그들의 눈빛이 지금은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자본과 지분을 향한 가장 원초적인 숭배였다. 윤 이사님 아니 회장 대행님. 연로한 이사 한 명이 앞으로 나와 허리를 90도로 굽혔다. 모두 모였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최고 권력을 상징하는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긴 회의용 테이블의 가장 상석. 원래라면 박성준, 아니 미래의 박 회장이 앉았어야 할 그 의자가 비어 있었다. 나는 걸어가 의자를 빼고 앉았다. 가죽이 마찰하는 소리가 적막한 회의실에 선명하게 울렸다. 시작하죠. 나는 양손을 깍지 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좌중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오늘 안건은 하나입니다. 박성준의 그룹 내 모든 직위 해임. 반대는 없었다. 손들이 하나둘씩 올라갔다. 만장일치. 이것이 권력의 맛이었다. 에르메스 향수보다 매혹적이고 오래된 위스키보다 더 취하게 만드는 맛. 회의가 끝났을 때는 이미 해가 완전히 저문 뒤였다. 비서가 노크하고 들어왔다. 표정이 묘했다. 회장님,
박성준 씨가 아래 와 있습니다. 보내세요. 나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그게 정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회장님 뵙기 전엔 죽어도 못 간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지금 유튜버들이 몰려와서 생중계하고 있어서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나는 서류를 덮고 의자를 돌려 통유리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찬란했다. 검은 벨벳 위에 수만 개의 다이아몬드를 흩뿌려 놓은 듯했다. 올려보내세요. 10분 뒤 박성준이 끌려 들어왔다. 사람 꼴이 아니었다. 비싼 양복은 빗물에 젖어 쭈글쭈글하게 몸에 달라붙었고 무릎은 진흙투성이었다. 얼굴엔 멍이 들었고 입가엔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다. 넘어진 건지 누구한테 맞은 건지 알 수 없었다. 들어오자마자 그가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세리야, 세리야, 내가 잘못했어. 그가 엉금엉금 기어 내 발밑으로 왔다. 눈물 콧물이 범벅된 얼굴이었다. 내가 그 여자한테 속은 거야. 김지수, 그 여자가 꼬리친 거라고. 아들 낳아주겠다고, 우리 집안 대를 잇게 해주겠다고 해서 내가 잠시 귀신에 홀렸던 거야. 나는 의자에 앉아 그를 내려다보았다. 잠시 귀신에 홀려? 내가 헛웃음을 흘렸다. 박성준, 3년이야. 밖에서 3년이나 살림을 차렸는데 그것도 잠시야? 그건 그가 말문이 막히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리쳤다. 그 아이는 죄가 없잖아. 세리 너 마음 약하잖아. 착하잖아. 애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맹세할게. 앞으로 너랑 정말 잘 살게. 그 애 데려와서 내가 키우게 해줄게. 너한테 엄마라고 부르게 할게. 닥쳐. 내가 들고 있던 결제판을 책상 위에 내동댕이 쳤다. 쾅 하는 소리에 그가 움찔하며 몸을 떨었다. 데려와서 나보고 키우라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카페트 위를 걷는 하이힐은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한 압박감을 주었다. 박성준, 넌 내가 뭘로 보이니? 쓰레기 재활용 센터야? 나는 쭈그리고 앉아 그와 눈높이를 맞췄다. 공포와 계산 속이 뒤섞인 그의 눈동자를 들여다보았다. 너 그거 아니? 사실 나 너한테 기회 줬었어. 내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어젯밤 내가 공장에 일 생겼다고 거짓말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단 1초라도 나를 내 방패막이가 아니라 아내로 생각했더라면 어쩌면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굴진 않았을지도 몰라. 세리야, 안타깝게도 넌 그러지 않았지? 나는 손을 뻗어 엉망이 된 그의 옷깃을 정리해 주었다. 예전에 매일 아침 출근하는 그를 배웅할 때처럼. 참, 소식 하나 알려줄게. 방금 경찰서에서 연락 왔는데 김지수 씨가 특경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출국 금지당했대. 박성준이 멍한 표정을 지었다. 뭐? 내가 걔한테 보낸 50억. 내가 싱긋 웃으며 말했다. 그거 회사 돈이잖아. 이사회 승인 없이 공금 횡령한 거 그거 중죄야. 그리고 그 돈 받은 계좌 김지수 명의로 된 거였고. 박성준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그가 벌떡 일어나 악귀 같은 얼굴로 내 목을 조르려 달려들었다. 너였어. 내가 판 함정이었어. 이 독한 년.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순식간에 들이닥쳐 그를 바닥에 내리눌렀다. 차가운 바닥에 얼굴이 짓눌린 채 그가 악을 쓰며 저주를 퍼부었다. 윤세리, 너 천벌 받을 거야. 난 혜성의 후계자야.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끌어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차갑게 말했다. 앞으로 예약 없는 잡상이는 내 집무실에 들이지 마세요. 이거 놔. 나 박성준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그의 비명소리가 멀어지더니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완전히 사라졌다. 집무실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나는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창밖의 비는 그쳤고 유리에 맺힌 물방울들이 도시의 네온사인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건물 아래 그 익숙한 검은색 마이바흐가 견인차에 끌려가고 있었다. 회사 자산이니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들리는 소문엔 자산이 동결되고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김지수가 병원에서 발광을 했다고 한다. 아이를 안고 박성준을 찾아가겠다며 뛰쳐나오다가 병원 로비에서 박성준과 마주쳐 서로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웠다나. 이익이 깨지는 순간 그토록 애틋했던 찐사랑은 서로를 물어뜯는 들깨 싸움으로 변했다. 갓 태어난 아이는 간호사의 품에 안겨 자지러지게 울어댔다고 한다. 울어라, 아가야. 그게 내 아버지가 너를 위해 준비한 환영식이야. 동화 따윈 없는 잔혹하고도 리얼한 세상에 온 걸 환영한다. 등 뒤에서 문이 열렸다. 엄마가 들어왔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으로 다가와 나란히 서서 발 아래 펼쳐진 화려한 서울을 내려다보았다. 지난 3년, 엄마는 혹독한 조련사처럼 나를 칼날 위에서 춤추게 했고 모든 서름과 눈물을 삼키게 했다. 한때는 엄마가 미웠다. 그 냉정함이, 그 철저한 계산이 싫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유리창에 비친 꼿꼿하게 펴진 내 등과 단단해진 눈빛을 보며 깨달았다. 이 식인 상어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눈물은 가장 쓸모없는 액체일 뿐이라는 걸, 손에 칼을 쥐어야만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킬 수 있다는 엄마의 깊은 뜻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나는 손을 뻗어 차가운 유리에 가만히 대보았다. 마치 서울 전체를 내 손바닥 아래 짓누르는 듯한 기분이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그 전율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지난 3년의 묵은 체증을 씻어내렸다. 나는 고개를 돌려 엄마를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엄마, 야경 참 좋네요.